안녕하세요. TV일마르다의 김찬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규옥입니다. 지난달 전 현직 기자 20여 명이 주식 선행 매매로 인해 금융당국의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보도를 전해드렸었는데요. 기자가 취재를 통해 입수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둔 뒤 스스로 호재성 기사를 내고 주식이 오르면 이를 매도함으로써 큰 이득을 취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주식 선행매매 사건에 연루된 기자들이 근무했던 일간지, 또 경제지, 인터넷 언론사 등 여러 언론사를 압수수색했고, 이 중에는 SBS 목동 사무실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 5일에는 추가 혐의점이 포착돼 유력 경제지 전현직 기자 2명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이번 달 2일에는 금융감독원이 경제지 소속 기자들의 선행 매매를 추가 포착하고 이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이라지만 유독 기사화, 공론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저의 착각일까요? 지난 7월 30일에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출범식에서 기자 주식 선행매매 사건을 겨냥한 발언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정작 출범식을 보도한 33개 매체의 보도 91건 가운데 기자 선행매매 사건을 함께 언급한 보도가 단 2건뿐이라는 기사가 있는 것을 보면 제 착각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처럼 언론이 자신의 잘못을 외면한 채 언론 이외의 주체에게만 비판의 잣대를 들이대는 행위는 우리 사회 저변에 짙게 깔려있는 언론 불신을 스스로가 부채질하는 행위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TV를 말하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교통대학교 강승환 교수입니다. 이 방송을 녹화하는 지금 강원도 강릉 지역은 심각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생활용수와 농업용수가 크게 부족해서 시내 아파트 113곳과 호텔 10곳의 수돗물 공급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전북 군산의 경우는요, 지난 6일 시간당 152.2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전북 곳곳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기상청은 200년에 한 번 있을 법한 기록적인 호우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기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후위기의 현장이 바로 강릉 그리고 군산이 된 것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패턴의 변화, 강수의 불균형, 그리고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결국 지역 주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극한 가뭄이나 홍수 같은 기후재난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지역 소멸의 위기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농업 기반은 무너지고 관광산업은 타격을 입습니다. 젊은 세대는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떠나고 지역에는 고령층만 남게 됩니다. 결국 생계 기반이 사라지는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지역 소멸은 점점 더 빨라지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는 사실 강릉과 군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역 곳곳에서 기후위기와 인구 감소가 겹치면서 지역 공동체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지역의 목소리, 지역민의 삶을 대변하는 지역 언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 언론은 이 위기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요? 지역 언론은 단순히 사건을 전달하는 매체가 아닙니다. 지역 주민의 삶에 밀착해서 생존에 직결된 정보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공동체적 가치를 인식시키고 주민이 함께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즉, 지역 언론은 지역민에게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하는 안내자이자 촉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심각해지는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시점에서 공동체의 가치를 부각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한 지난 8월의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민 경제에 관한 보도가 있습니다. 지난 8월 1일 소비 쿠폰 효과 톡톡 공공배달앱 주문 급증 보도에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률이 91%를 넘어서 전국 도단위 1위를 기록합니다. 민간앱 대비 수수료가 최대 4배나 저렴한 공공앱 주문 증가로 소비 진작 효과를 입증합니다. 이는 공공앱을 통한 소비가 한 달 전보다 2배 이상 급증한 수치로 자영업자의 배달 수수료가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공공앱을 통한 자영업자의 매출이 상승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난 8월 8일 많이 줘야 많이 받는다. 소비 쿠폰 지급 경쟁 치열 보도에서 기초자치단체를 비교 평가해서 성과에 맞는 특별 교부세를 지급하기로 한 상황에서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하면 청주시가 가장 높은 지급률을 보였으며 더 나아가 소비 쿠폰 지급을 계기로 해서 청주페이 가입자가 대폭 증가해서 지역화폐 이용의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는 어떤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그 결과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보도였다고 봅니다. 지역경제와 더불어서 공동체 문화의 활성화 사례 보도를 보겠습니다. 지난 8월 10일 동물 살리는 지정기부 벌써 절반 채웠다 보도에서 고향사랑 지정기부 실시 이후에 잇따르는 다양한 온정을 알립니다. 동물의료의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취지에 따라서 지정기부 목표액 50%를 조기에 달성합니다. 기부가 일반적으로 연말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이는 아주 좋은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동물보호에 관심이 많은 젊은 층이 소액 기부자로 참여해서 사업의 취지 또한 잘 살렸다고 하겠습니다. 올해 모금된 기부금으로 이동형 의료 장비를 구입해서 지역 수의사들과 함께 농촌 지역 등 의료 사각지대의 동물 구조와 진료 봉사를 시작한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자칫 외면할 수 있었던 정책에 아이디어를 더해서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한 아주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한 보도를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8월 8일 선결제로 책 선물, 동네 책방이 이끈 큰 나눔 보도에서 동네 책방에서 매달 청소년을 위한 책 선물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주민의 선결제로 청소년 40여 명에게 책을 선물하는 이벤트를 연 것입니다. 여기에는 보호자 없이 청소년 스스로 책을 골라야 하는 규칙이 있어서 책방 주인이 손수 책에 대한 소개를 적어 붙여주기도 합니다. 작은 책방에서 시작된 조용한 기부가 공동체를 위한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청소년들의 내면에 큰 울림을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일선 공무원의 적절한 판단과 적극적인 실천을 소개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난 8월 6일 양보 배려 이끈 적극 행정, 장애인 가구 단수 막았다 보도입니다. 마을 재개발의 과정에서 한 건물주가 이주 보상금 수령을 위해서 수돗물 공급 중단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에서 바로 옆에 사는 장애인 가정에 수도관이 연결되어 있어서 단수를 하면 물을 쓸 수 없기에 상수도 담당 공무원의 제안으로 건물주에게 보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그 이후에 장애인 가구가 이사한 후에 단수하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역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소소해 보이지만 결코 작지 않은 훈훈한 이야기를 보도를 통해 접할 수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읽은 헨리 데이비스 소로의 책 월든을 떠올려 봅니다. 소로는 도시 문명에서 벗어나 숲속 호숫가 오두막에서 생활하면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의 의미를 성찰했습니다. 그의 삶은 단순히 자연 예찬이 아니라 지역의 가치와 생태적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지역 공동체와 연결되는 삶,
생태적 균형 속에서 자립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인간다운 삶이라는 메시지였죠.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기후위기와 지역 소멸의 문제는 소로가 던진 물음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강릉의 가뭄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기후위기와 지역 소멸이 맞물린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역 언론의 역할이 절실합니다. 지역 언론은 보도의 기능을 넘어서 공동체를 지키는 버팀목으로 서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기후위기와 지역 소멸이라는 이중의 위기를 넘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의 삶에 밀착해서 함께 살아가는 길을 모색하는 언론, 그것이야말로 지역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입니다. 오늘은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그로 인한 지역 소멸의 문제, 그리고 지역 언론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도시를 100년 전으로 되돌려 본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현재는 빽빽한 아파트와 초고층 빌딩이 곳곳에 들어서 있지만 100년 전에는 논밭이 펼쳐져 있었고 또 도로를 꽉 채운 자동차 대신 소 달구지가 천천히 거리를 누볐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네온 사인이나 쇼핑몰, 지하철역, 심지어 출근길에 붐비는 버스까지 이 모든 풍경은 사실 산업화라는 거대한 흐름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산업화를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산업도시라고 하면 그냥 일자리를 찾아온 사람들로 붐비고 공장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달리해보면 산업화라는 건 그저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도시의 구조, 생활 방식, 나아가 미래의 우리 일상의 방향까지 결정지어준 거대한 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시의 퍽퍽한 삶에 염증을 느끼는 젊은이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잦은 교통체증과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에 주거 환경도 예전보다 훨씬 더 복잡해졌죠. 이런 문제들의 뿌리가 바로 산업화에서 비롯된 건데요. 그렇다면 질문해 볼까요? 산업화는 이제 다 끝나버린 과거의 유산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우리의 미래를 결정지어줄 열쇠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질문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산업화의 기원을 되짚고 또 그 자산을 어떻게 미래에 활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쇠락한 공장지대였던 과거에서 첨단 산업과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화려하게 변모한 성수동이라든지 공장 굴뚝이 즐비한 도시에서 친환경 에너지 도시로 변모하려는 울산과 같은 사례들이 바로 미래에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길잡이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 오늘의 이야기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다시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이정표가 되기 위한 도시 이야기입니다. 산업혁명은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됐습니다. 기계가 등장하자 전통적 재래수공업은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었고 세상은 곧 대량 생산체제로 바뀌었죠. 여기서 저는 2012년 런던 올림픽 개회식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당시 연출을 맡았던 데니 보일은 영국 산업혁명의 위대한 유산을 자랑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이 빚어낸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무대 위에 올렸습니다. 평화롭던 초록빛 시골 풍경이 갑자기 공장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은 연기에 뒤덮이고 무대의 이름조차 팬데모니엄, 즉 대혼란이라고 명명한 장면은 산업화가 남긴 모순을 강렬하게 시각화했습니다. 이것은 영국의 자랑스러운 혁신의 순간을 보여주는 동시에 환경 파괴, 노동 착취, 도시 빈민 문제 등 산업화가 남긴 어두운 유산을 정면으로 드러낸 연출이었는데요.
이렇게 산업혁명의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조명한 런던 올림픽 개회식은 전 세계인에게 강렬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영광의 역사만을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공장에서 일해야 했던 아동노동, 도시를 뒤덮은 스모그, 그리고 심각한 빈부격차를 경험한 노동자들의 고통을 함께 성찰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개회식은 과거의 성취와 그 대가를 함께 돌아볼 때만 미래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산업혁명의 영향은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그렇게 한국도 1960, 70년대 고도 경제 성장기를 거치면서 농촌 중심에서 도시와 공업 중심 사회로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지난 7월 27일에 방송된 테마 스페셜 우리는 산업도시에 삽니다는 산업구조 재편이 활발하게 진행된 도시의 현재가 어떻게 지속 가능한 미래로 향해 가고 있는지를 조망했다는 점에서 시의적인 주제를 채택했습니다. 울산, 인천, 창원이 굴뚝이 보이는 전통적 공업도시라면 서울과 부산은 내부적으로 산업구조가 크게 재편된 도시들입니다. 도시를 가득 메운 고층 빌딩과 첨단 산업단지가 그 변화를 보여주는 새로운 풍경인데요. 공장 굴뚝 대신 전자정보, 바이오, 첨단 소재 분야가 도시의 미래 산업이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산업이라는 개념이 단지 생산, 노동, 제조에 국한되지 않고 서비스업, 문화산업, 창업, 생태계까지 포함하면서 도시의 의미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도시는 공장 중심의 산업도시에서 지식, 창의, 서비스 중심의 복합 산업도시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산업도시의 진화가 단순히 산업의 업그레이드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산업구조가 바뀌면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 문화, 지역 공동체의 성격도 함께 변합니다. 예를 들어 울산이나 창원이 자동차와 조선업으로 대표되던 시절에는 공장 3교대 근무가 생활의 리듬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연구개발 인력, 서비스업 종사자, 창업인들이 증가하면서 도시의 밤과 낮 풍경 자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입니다.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산업이 지역 주민들의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어떤 지역 문화를 만들어낼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산업도시의 재편은 곧 지역 문화의 재편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청주를 비롯한 충북권 도시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바이오 헬스 산업단지와 첨단 소재 기업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지만 그 변화가 주민들에게 내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라는 실감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산업도시는 결국 내용 없는 미래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지역문화 창출 과제가 등장합니다.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내는 일자리, 새로운 유형의 인구 유입은 결국 문화적 다양성으로 이어집니다. 연구원, 창업과 젊은 세대들이 모여드는 곳은 곧 새로운 문화의 실험장이 됩니다. 카페와 공연, 생활예술, 메이커 스페이스 같은 창의적 공간들이 하나둘 생겨나면서 도시의 풍경도 달라지는데요. 이것이 곧 도시의 정체성을 바꾸고 지역 주민들의 자부심을 키우는 힘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문화적 변화가 저절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만으로는 도시의 정체성이 바뀌지 않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새로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청년 세대가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만들어낼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는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산업단지가 들어선다고 해서 당장 우리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산업이 지역 인재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들이 다른 도시로 떠나지 않고 머물 수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지역 기업과 연계한 진로 체험을 할 수 있고 가족과 주말에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이 늘어난다면 그건 곧 삶의 질의 변화로 이어지겠죠. 반대로 이런 연결고리가 없다면 우리는 첨단 산업의 도시 한가운데 살면서도 여전히 취업난에 시달리고
문화 공간은 부족해서 주말이면 외지로 나가야만 하는 모순을 겪게 될 겁니다. 결국 핵심은 새로운 산업이 내 삶과 어떻게 만나는가의 문제가 될 텐데요. 그것이 생활 속 교통, 교육, 주거, 문화 인프라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발전은 숫자와 통계 속 성과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테마 스페셜 우리는 산업도시에 삽니다는 지금의 시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주제를 다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 재편이 눈앞에서 진행되는 현재, 그것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를 묻는 일은 도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질문이 됩니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의 산업도시는 기업 유치에 그치지 않고 AI와 첨단 기술이 주민들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를 보여주는 실험장이어야 합니다. 충북의 도시들이 지향해야 할 미래 역시 그 기술이 주민들의 건강관리, 교육, 교통, 주거와 같은 문제 해결에 직접 연결되는 도시입니다. 미래의 산업도시는 화려한 건물이나 통계 수치가 아니라 주민들이 AI가 내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를 체감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프로그램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산업의 변화는 곧 삶의 변화이며 그 방향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도시의 내일을 결정한다는 것일 텐데요. 인공지능 시대를 맞은 현재, 우리 도시가 지향해야 할 길은 산업과 삶을 연결해 지속 가능한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TV를 말하다 플러스 CJB 시청자 비평입니다. 안녕하세요. 충북 시청자 미디어센터 옴부즈맨 제작단의 박미란입니다. 지난 3월 16일에 방영된 CJB 테마 스페셜 나의 아카이브 편을 살펴보겠습니다. 테마 스페셜은 전국 8개 민영 방송사가 공동 제작하는 프로그램으로 각 지역의 문화유산과 생활상을 발굴하여 소개하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이번 회차는 청주 시민기록가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민간 아카이브의 현재와 가치를 보여주며 기록이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사진가이자 시민 아카이브 기획자인 이재복 씨가 지역 곳곳을 사진으로 담는 모습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기록한 자료를 소개하며 민간 아카이브가 단순히 과거를 담는 것을 넘어 현재 지역의 문제와 이야기를 공유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어 다문화 동네인 북명동과 옛 연초제조창인 동부창고의 변화를 기록한 장면을 통해 아카이브가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미래를 고민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전달했습니다. 이재복 씨를 중심으로 동행한 다른 시민 기록가들의 활동도 흥미롭게 소개되었습니다. 상당공원과 당산공원, 향교에 식재된 나무와 도청에 사라진 향나무 이야기를 통해 프로그램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공간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도록 이끌었으며 무심청과 운천동의 옛 피난민 마을의 사진은 공간이 담고 있는 시간과 역사를 전달하는 듯 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배경과 직업을 가진 시민 기록가들의 모습을 통해 프로그램은 누구나 아카이브를 시도할 수 있고 기록을 통해 지역과 사람을 연결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더불어 아카이브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50분 남짓한 방영 시간 동안 시청자는 지역의 숨은 이야기와 기록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어 매우 유익했고 흥미로웠습니다. 프로그램을 시청하며 가장 좋았던 점은 잘 알려지지 않은 민간 아카이브 현황과 시민 기록 활동을 알 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에서 주로 공공 아카이브를 다뤄왔던 것과 달리 시민들의 실질적인 활동을 보여주었다는 점이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시민 기록가들의 활동을 통해 복명동과 무심천, 도청 공사로 사라진 향나무 이야기 등 청주 지역의 변화와 현재 지역의 문제까지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이 기록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 전달함으로써 기록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일부 있었습니다. 다소 생소한 용어인 아카이브나 구술 체록과 같은 용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시청자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사례를 빠르게 다루다 보니 기록 활동의 깊이나 의미를 충분히 소화하기에는 다소 깊이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한 아카이브와 더불어 기록 활동을 소재로 하는 데 있어 청주가 기록문화 창의도시로 선정된 내용이나 공적 아카이브와의 연계가 소개되지 않은 점도 아쉬웠습니다. 민간 기록 활동과 공적 기록의 연결점을 함께 보여주었다면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주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문화도시 사업을 5년 동안 수행하여 최우수 문화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당시에 기록 활동과 양성 사업을 통하여 시민 에디터로 활동했던 소중한 경험이 있어 이번 프로그램을 시청하며 지역 기록과 아카이브의 다양한 가능성을 알리는 새로운 장이 펼쳐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CJB 테마 스페셜 나의 아카이브 편과 같은 프로그램이 꾸준히 제작되어 기록문화 창의도시 청주라는 청주시의 비전을 시민이 함께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선선한 가을이 되면서 유독 시간의 흐름이 빠르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추석이 우리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빠른 시간의 흐름만큼 우리 사회의 많은 것이 바뀌고 있지만 민족 대명절 추석의 의미만큼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바라며 9월 TV를 말하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